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서 빠진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간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검찰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고심을 이어왔는데 신청을 접수한 뒤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반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던 만큼 경찰은 한숨 놓은 분위기지만 강 의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영장 청구 뒤에도 구속 여부 결정까지 통상 3주에서 4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최대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구속신문 일정이 잡힐 전망입니다. 경찰은 영장에 담지 않은 남은 의혹 수사에도 매진하고 있는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김경 전 시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의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과 김 전 시의원 가족업체의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게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환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202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는데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그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아내 이모 씨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어제는 핵심 관계자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돈을 줬다며 탄원서를 쓴 전 동작구 의원들과 김 의원의 아내 이 씨,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는,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의혹에도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김 의원이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미 간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법안 지연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돌파구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 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의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가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4선 김상훈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가동되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범여권의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내에선 제2의 체포동의안이라는 날선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 논란이 합당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을 인사사고로 규정하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 또 본인이 직접 이틀 연속 사과에 나선 건데 정 대표는 앞으로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일 파열음을 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인물을 추천한 건 뼈아픈 실책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특검 추천을 두고 청와대 경로설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청래 표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비판 속에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다. 공통점이 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 속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추진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는 반발 속에 지방선거 전에 추가 징계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어진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았고 당은 속전속결 당적을 강제 박탈했습니다.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윤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망상 바이러스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해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하고 그런 망상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이런 분을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 해당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는 등 악의적 비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명이 발표되자 김 전 최고위원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친한계 의원들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던 숙청 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친한계 속가내기가 여기서 끝날지에 쏠립니다. 당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당 윤리위가 배 의원을 도마 위에 올리자 친한계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해달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통합과 쇄신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부분,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징계와 별개로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최고위원 다수가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공백을 채우도록 한 건데 선거 전에 지도부 붕괴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릴레이 징계 후폭풍을 딛고 예고한 통합과 쇄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오늘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좀 가지셨을 때 분위기도 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 합당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설 명절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또 방치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당내 구성원들에게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방침이 내려진 셈인데 이 역시도 지도부도 이 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길게 끌고 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사실은 이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이 당원들에 대한 그 전당원 투표 말고 네. 여론조사는 좀 시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 최고위 때는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당원 여론조사에는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좀 팽팽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당시 이제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일부 최고위원들
의원들은 뭐 당원 여론조사까지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일부 이제 반대하시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당원들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좀 보이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 효과 혹은 몰아가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합당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좀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불필요한 오해는 아니면 더 이제 많아지는 확전이든 이런 부분들을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확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밖에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합당이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뭐 직접 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전준철 변호사 특검으로 이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드러났던 당청 간의 갈등, 뭐 극도로 극심하게 심하게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정치판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출구 전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 죄송합니다. 선거 연대 정도야 사실은 뭐 진보 진영 내에서 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당과도 충분히 구성이 될 수 있는 기구인데 네. 사실 통상의 선거라면 조국혁신당과 어느 정도 그런 연대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에 이제 합당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조국혁신당 자체에 대한 비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오갔던 어떤 설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연대 자체도 조금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뭐 완전 이 투표율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정말 마지막 어떤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 시한이 정말 끝나갈 때쯤에는 뭐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합당의 논의가 이제 좌초되는 그 배경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 이 약간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반감 정서를 드러낸 바가 있어서 네. 선거 연대 기구 자체가 가능할지 좀 의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이 합당을 하자라는 것이 유일한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전 합당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추진했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요번에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계속 반발하고 권력 투쟁의 상대로 삼고 거의 뭐 시중에서는 칼을 들이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정권 초기에 대통령한테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2차 특검 후보 추진 논란인데 정 대표가 이제 연이틀 사과를 했는데도 당내 반발은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 대표는 특검 추진은 관행을 고치겠다, 후보 검증과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그동안 사실 뭐 빈틈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관행적으로 뭐 특정한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다기보다는 이 당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인사 추천 기구 이런 게 작동했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특정 소수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그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작용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서 문제가 없고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인선이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준철 그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했던 그 경위를 들어보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묻고 그 외에 최고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되지 않았고 뭐 법사위에서도 사실은 항의성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고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특히나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그 굉장히 좀 절묘하게 합당 제안과 좀 동일한 방식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비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당 제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물론 사전에 의원들께 공유하지 않고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제안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 자체는 이해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지도부에게는 좀 사전에 공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이 최고위원들에게 뭐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점, 일부 최고위원과만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도 좀 적절치 않은 후보자를 추천했다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합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 아님에도 합당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좀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황명선 최고위원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도 노출이 됐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분위기라든지 상황 이런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특검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잘 절차를 밟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고 네.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거를 떠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게 칼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특검의 후보, 지금은 아니지만 후보로 추천됐던 전주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 검찰에서 체포를 이제 영장 구속을, 그러니까 영장을 친 소위 말하는 그 사유가 됐던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쌍방울의 김성태를 변호를 하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만든 그 변호인단의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특검보로 추천을 하면서 나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무책임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엎질러진 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워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얘기했었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큰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쉽게 끝날 얘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의 의총은 오늘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윤리위가 어쨌든 탈당 권유를 했었는데 열흘간 탈당 신고서 제출이 없었고 자동적으로 제명이 된 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으로 이제 맞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은 끝까지 이거를 싸우겠다라는 네.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제명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에겐 불리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것만은 막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김종혁 최고까지도 저렇게 징계를 하게끔 놔뒀어야 됐냐. 물론 본인의 탈당 권유가 있을 때 그것을 아무런 행동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자동 이제 그 제명이 되게는 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도부가 마음만 먹었다면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안 한 걸 보면은 당내 갈등이 최고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매우 우려됩니다. 네, 친한계에서는 숙청 정치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일종의 그 윤리 위반 데스노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뭐 윤리 제소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론이 그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서도 결과적으로 이 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친한계들을 이제 완전히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윤리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징계의 사유 자체도 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이 글을 썼다. 뭐 부적절했고 그게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명의 사유인지는 의문이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중론인 것 같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사실 뭐 당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좀 비난의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이렇게 탈당 권고를 받고 당에서 내쫓길 일인가. 네. 그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쓴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반문은 친한계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른바 장동혁계 사람들의 그 발언은 윤리 죄속감이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징계감이 아닌 것인가. 그 언어, 그 비난의 언어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치는 이제 말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자유의지의 총합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윤리위가 굉장히 비호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명씩 제거를 해나가는 모습이 네. 이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포기했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대목이라 저는 뭐 그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네. 그게 결국 지금 장동혁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윤리위가 나를 흔드는데 대표의 뜻이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 회부된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배 위원장이 지금 윤리회 회부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회 회부했던 그 신청했던 사람이 본인이 어떤 이유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와 사유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윤리회 회부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당의 부위원장들도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윤리회 회부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럼 왜 하느냐에 네.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고성국 우리는 이제 평론가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고성국 씨에 대한 그 서울시 윤리 회부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당사에 그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윤리 회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배현진을 저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글쎄요 당이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소명을 듣는다고 하는데 징계 절차가 강행될지도 강한 처분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현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니까요. 배현진 위원장에 대해서 이 건으로 강한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네. 진짜 의도가 매우 안 좋다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공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선택을 할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는 친한계에 이어서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이 일전에 윤 어게인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한계 씨가 이거 장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3일 안에 답하라 이렇게 시한을 걸고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거의 뭐 사채를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빚이 그 빚이 그리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한을 걸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특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유튜브발 어떤 여론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이 본인을 당선시켜준 그 유튜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 한동훈 대표를 내쫓는 것이었고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 친한계들을 이 당에서 이제 솎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위한 보은 정치를 좀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와서 뭐 아무리 뭐 윤어게인과의 절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지도부에서 꺼내는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믿어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들고 또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한길 씨처럼
뭐 이후 일어날 일의 모든 책임이 장 대표에게 있다. 시한을 걸고 이제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건 사실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협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국면이고 네. 전한길 씨의 이런 시한을 건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당 차원에서의 어떤 응답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절연 선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윤핵인하고도 절연하고 네.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인 이분에 대해서도 저는 절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그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25일인가요? 이준석 대표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토론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거기 나와서 좀 신나게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네. 깨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내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분들하고는 절연하는 게 맞습니다. 이왕에 전한길 씨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퍼를 던졌으니까 이거를 명분 삼아 장동혁 대표가 절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공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2달여 만인데 어떻습니까? 부산시장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굳히신 걸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시려는 분들은 원래 국회의원들은 통상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내려놓으신 분들은 사실상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께서도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신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석상에 또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어떤 출마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재수 의원만큼의 어떤 경쟁력이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있고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재수 의원 만만치 않다라는 여론이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되신 후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출마 선언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달에는 부산의 해수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저는 매우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가끔씩 보이는 행위이긴 하지만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회에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작년에 26년 새해가 밝으면은 통일교 특검을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지금 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이대면서 진행이 안 되게끔 처음에 막아섰거든요. 그 사이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 후보로서 부산시장 후보로서 뭐 경쟁력은 있을 수 있으나 글쎄요, 저런 굉장히 큰 정치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저 행사에 나와서 나는 부산시장 출마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정치권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자기네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법의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 지급된 코인을 현금화한 투자자들을 가리켜서 재앙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잘못 지급된 코인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차고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대법원은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차고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 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뤄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 천지 차이예요. 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방금 들어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서 송유관공사 옥유탱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저유소에서 화재가 난 건데요. 소방이 현재 진화 중입니다. 자, 저유소의 큰 불길은 현재 잡은 상태고 아직 초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추가 사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 송유관공사 옥유탱크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고요. 지금 저유소의 큰 불길은 잡은 상태지만 초제는 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의 간부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에 북한 선전문을 올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주체 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적단체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점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던 헬리콥터 한 대가 곤두박질 칩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동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파된 기체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끌어내고 다급히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왕창 찌그러진 상태. 자동차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왜 차가 이렇게 오받을지 그런 상태. 아, 여긴 헬기장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떠요, 자주. 헬기는 주둔지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면서 화재나 폭발은 없었고 민가가 아닌 하천에 추락하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하천 주변입니다. 제 뒤로 천막에 덮인 헬기가 보이실 텐데요. 사고 헬기는 하천 양옆 민가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육군 5군단 소속 항공운항 준사관인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헬기는 엔진이 비정상 상태인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현장 수습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추락한 코브라 공격 헬기는 1991년 도입된 것으로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고된 노후 기종입니다. 육군은 해당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가 국내에 첫 도입된 건 지난 1976년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해 당시엔 세계 최초의 첨단 공격 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고 헬기는 최초 헬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199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됐는데 현재 육군은 60여 대의 코브라 헬기를 운용 중입니다. 지난 2022년 방사청은 2년 뒤부터 퇴역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사고 직후 육군은 해당 기종의 경우 내후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 공격 헬기의 한 축을 이루던 500MB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와 함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로 코브라와 500MB 헬리콥터를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대체가 늦어지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부각하면서 아파치 추가 도입이 전면 취소되며 퇴역 시기도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AH-1S는 2024년 도태 예정이었는데요. 전력 공백에 따라 현재도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상 절차 훈련 중 저하된 추력을 회복하지 못해 일어난 노후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육군은 동일 기종의 코브라 헬기 운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사우디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왔던 속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송유관 공사의 5개 탱크가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송유관 공사의 영남지사에 있는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이 현재 진화 중입니다. 지금 멀리서 불꽃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방당국에 의하면 저유소의 큰 불길은 잡았는데 아직 초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없고 추가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목격자에 의하면 화재 당시 불길이 보였지만 현재는 잦아들었다라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경산 저유소 탱크 일부가 새까맣게 그을린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 송유관 공사 5개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송유관 공사 영남지사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현재 진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저유소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초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이 지금 물을 뿌리면서 지금 소방에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산 저유소 탱크 일부가 새까맣게 그을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격인 일본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견인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더욱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머지않아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적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일본 국민에게 한국 정상의 관계 발전 의지를 전하려 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대일 외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교류 협정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 등 영내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 대립각 등 영내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한국과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이 계획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규모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 등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압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군국주의 전차를 밟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날렸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화무백일홍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다른 나라의 내정엔 공식 논평을 자제해온 중국.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두곤 평소와 달리 할 말이 많았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일 정책은 특정 선거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역지사지를 주문했습니다. 과거사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골자로 하는 4대 정치 문서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극우화 오판 가능성을 겨냥해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反击和挫败各种反华势力挑衅妄动的决心坚定不移.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는 이번 선거 결과를 화무백일홍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인기 영합을 통해 얻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도박에서 이겼다면서도 국정은 운에 맡길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3분의 2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을 꾀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핵 3원칙 포기나 타이완 문제에선 더욱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SNS를 통해 압승을 축하했고 집권 민진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台湾有事，日本有事这样子的战略思维，通过一个民主的检验的结果，我们可以说，在国际上我们又多了一个最坚实的盟友。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중일 관계 경색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양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입지를 굳힌 게 되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건데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예성 씨는 몸담고 있던 IMS 모빌리티나 관여한 여러 회사에서 48억 4,7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김 씨 측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해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IMS 모빌리티로부터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횡령 건들을 구분하고 앞부분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나머지 24억 3천만 원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예성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역 8년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초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 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건진 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 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걸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박 전 장관에게 연이어 압박 질문을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재판장을 향한 욕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감치 결정까지 내렸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됐던 당시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옆에 동석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부를 합니다. 고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사합니다. 퇴정 명령을 받고도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요. 이후에도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 질서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법정 내에서 발언인 만큼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한 것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입니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불러 이에 대한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감치를 선고한 법정 소란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는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제 1억 공천원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쯤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도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혔습니까? 예, 아직이지만 오늘 중으로는 일정이 정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1억 공천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신청한 데 이어 검찰도 법리 검토 등을 마치고 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아직 법원에서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이르면 내일 혹은 모레쯤으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본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로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최근 영장이 청구된 다른 의원들 사례를 봐도 검찰의 영장 청구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 투표까지 2주 이상씩은 걸렸습니다. 그런 만큼 강 의원으로서는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까지 보면서 대응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소환 날짜가 잡힌 건 아니라고요? 예, 서울경찰청이 김병기 의원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2월 말이지만 한 달 넘게 김 의원이 소환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소환을 통보했고 어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오늘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 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조사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배우자 수사에 무마해달라고 했다는 청탁 논란 등 제기된 의혹이 13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소환 일정이 조율되기 전까지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으로 그 전까지 김 의원 혐의 입증을 위한 준비를 최대한 맞춰두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요. 신병 확보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나흘 만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지금 결국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일단 뇌물죄는 이번에 이 검찰 단계에서의 영장 청구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이 배임 스증죄죄가 적용이 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예. 이 뇌물죄 부분은 이후에 추가될 여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리적으로 보다 무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배임스증죄죄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 영장의 발부 여부는요. 현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해서 뇌물죄를 포함하기보다는 이 당무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는 당의 차원의 업무이지 국회의원의 고유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상 배임스증죄죄를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경전 서울시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가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 같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다르겠죠? 그렇죠. 적어도 2주, 사실 길게는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 가서 본회의에 의해서 표결을 통해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되는데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되게 됩니다. 이 시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설 연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2주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예, 돈을 받은 강 의원은 배임 수재고 그리고 돈을 준 김전시 의원은 배임 증제.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성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둘의 구속 여부는 거의 일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른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은요,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불법성이 보다 크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 둘이 모두 다 구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이 사실관계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돈을 준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뭐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석의 여지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모두가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만약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금까지 봤을 때 한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데 한쪽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신빙성이 낮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한쪽만 구속될 가능성, 이 죄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일단 구속만 놓고 보자면 다른 결론을 성적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가 두 사람의 그 시차가 한 2주에서 한 달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 여부를 보면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 차가 벌어지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서 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 결론만 놓고 보자면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지금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 이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에서 본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 대화 내용을 제시한다거나 물증 같은 부분을 제시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그 시간 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내가 지금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 자 향후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역시나 대가성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뇌물죄라고 한다면은 공무원이 범한 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받았을 때가 뇌물죄이고요. 예. 배임세증죄죄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의 뇌물죄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에 속하지 않아도 어떤 업무를 대가로 해서 금품을 주고받았을 때 배임세증죄죄가 적용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형량입니다. 예. 뇌물죄의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서 뇌물죄 적용 여부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당무, 그러니까 공천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누구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내가 당의직을 맡고 있을 때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전의 판례 등을 보더라도 좀 엇갈린 해석은 가능합니다. 뇌물죄에서 이 공무원의 업무를 좀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 당 업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배임세증죄죄 좀 확실한 혐의를 적용한 것 같고요. 추가로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뭔가 국회의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청탁하거나 부탁한 바가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금전 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법리적인 어떤 보강을 통해서 뇌물죄가 추가로 이제 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이제 추후 수사를 하다 보면 쪼개기 차명 후원도 이제 남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건 그 황금피씨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그쪽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확대될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은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문제였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일면 황금피씨의 무더기 녹취가 확보가 된 겁니다. 어떤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을 했는데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이 쪼개기 차명 후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말이 또 전혀 안 맞는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선우 의원 측에서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줬고 특정 날짜에 너무 후원이 몰리자 이 부분을 강선우 의원 측에서 이러면 걸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 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후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양측의 말이 전혀 다르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병기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도 그간 경찰 조사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신청 청구 이 과정이 모두 늦었다라는 그런 늑장 수사 비판이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 입장은 충분히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규명을 해낸 다음에 이제 부르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문제가 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42일 만에 소환 통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 측에서는요. 워낙 정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이 이제 1억 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 녹취가 처음에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묵인한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그런 부분이라던가 차남에 대한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빗썸 등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 배우자 법카 사적 유용 등 지금 워낙 혐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일단 무작정 부르기보다는 증거관계들을 확인하고 불러야지 유의미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일응 납득할 만한 사유인 것 같고요. 전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측에서
측에서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 역시도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논리를 펼 시간을 벌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 PC나 휴대폰 등의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추려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유의미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가가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의혹이 13가지나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예상됩니까? 일단은 아마 현 시점에서는 이 3천만 원을 이 구의원들로부터 그런 받았다는 그런 부분, 공천 황금과 관련된 부분이 비교적 좀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간의 이 1억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녹취,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이 사실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녹취가 워낙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의 어떤 이 당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리고 김예성 씨 판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초반 성적표가 참담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김상민 전 검사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먼저 본인이 선거운동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4,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은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검찰의 구형에는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공천에 대한 답가로서 김건희 씨에게 선물하였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전달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것을 누구의 자금으로 사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이 그림이 전달되었는지까지는 특검 측이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예. 결국 이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다면 이 혐의가 입증이 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못해 무죄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그런 매건매직 재판, 여기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요. 이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연달아서 계속 무죄 취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특검 입장에선 굉장히 뼈아픈데요. 물론 김건희 씨의 매간매직과 관련해서는 일명 서희건설에서 또 귀금속을 받은 부분이라던가 고가의 시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김건희 씨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까지가 입증되지 못하면 단순히 뭐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다거나 측근에게서 발견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같은 판단이 바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고요. 특검 측이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논리 점검을 하지 않는 한 다른 판단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집사로 꼽혔던 김예성 씨는 일부 무죄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공소 기각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소 기각이라는 건 특검 측이 갖고 있는 수사 대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허위급여 용역 등의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서 회사 돈 24억 원을 횡령한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연관된 사건,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는 특검법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지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 나온 건데 이제 특검은 계속해서 지금 공소 기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달아 지금 세 번째 공소 기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초반 성적표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반대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라는 그 증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차적인 문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비를 했어야 된다. 증거관계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관련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취지에도 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로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입증해서 재판부에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진정되면서 4% 넘게 급등해 5,300선 문턱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8% 오른 5,350포인트로 다시 5,300선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8%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42%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1,132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는 1,138포인트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간 투매성 물량을 쏟아냈던 외국인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관심인데 조금 전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자, 1.3원 내린 1,459원에 개장했는데 최근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겹치면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일본의 확장 재정 영향으로 당분간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5개 기름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50분쯤입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에 있는 5개 기름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저희 YTN으로 접수된 제보 영상을 보면 원기둥 모양의 탱크 여러 개 가운데 화면 기준 제일 오른쪽 탱크에 불이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방에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한 뒤 소방대원들을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인 만큼 질식 소화를 위해 특수장비 등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지 1시간쯤 지났는데요. 진화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YTN으로 제보해준 목격자 말을 들어보면 화재 당시에는 불길이 보였지만 현재는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산 저유소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정유사들이 만든 석유 제품들이 주유소에 도착하기 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로 매년 경찰과 한전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저장 탱크 폭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해 왔습니다. 사고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기름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났는데요. 진화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027학년도 이후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에서 2031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7,800명 수준의 증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 중단을 외쳐온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얼마나 반발할지도 관건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문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 왕실과 정관계 고위 인사까지 끝을 모른 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영 인파와 반갑게 눈을 마주치던 찰스 3세 국왕에게
갑자기 질문이 날아듭니다. Charles, how long have you known about Andrew and Epstein? 동생 앤드루 윈저가 성범죄자 앱스타인 성추문에 깊이 연루된 걸 겨냥한 겁니다. 앤드루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한 뒤에도 기밀 문건 공유 등 부적절한 여러 정황이 더 드러났고 결국 앤드루의 조카이자 국왕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가 공식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스타머 총리는 맨더슨 전 산업장관이 앱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미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임명을 조언한 책임을 진다며 비서실장이 먼저 물러났는데 총리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The Prime Minister is the architect of his own misfortunes, and all of the chaos and instability we're seeing is completely self-inflicted. 왕실부터 유력 정관계 인사까지 엮인 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유엔 주재 대사 등을 지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비밀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한 거물 외교관 모나욜 부부. 앱스타인이 유언을 통해 부부의 두 자녀에게 $10,000를 남기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야글란 전 총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왕세자 빈까지 앱스타인과 친분을 쌓은 정황이 적나라한 메시지로 드러나며 파문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2도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높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낮 사이 곳곳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제주 높은 산간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6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날이 온화한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8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